저기 계셔. 저 발표를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학술회의 전에 그 홍범도 장군 유해봉과 관련해서 여러 쟁점들에 관해서 이렇게 긴급 좌담회를 가졌는데 그것과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북대학교 윤상훈 교수께서 지금 허근과 그 이병채 활동과 그 홍범도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자료를 지금 러시아 쪽의 문서보관소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제 새롭게 그 소개되는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상훈 교수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셔서 지금 이제 자리를 저쪽으로 옮기셨는데 자, 그 전북대학교 윤상훈 교수님 발표 시작하시죠. 그리고 토론은 그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그 장세현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상훈입니다. PPT로 조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 중에 자유시 사변에 함께했었던 그의 동지였던 허근과 이병채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시 사변 당시에 홍범도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 PPT다 보니까 논문과 쓰는 거는 좀 자유로워서 시간 역순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논문을 쓸 때는 이제 다시 시간 순으로 쭉 배열을 할 텐데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921년 1월 21일에서 2월 22일까지 20일 동안 모스크바에서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라고 하는 것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 또는 극동 민족대회 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대회인데요. 가장 최근 연구로 이제 그 반병준 선생이 연구를 하신 거에 제목 대회 명칭을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서구 프롤레타리아와 동아시아 노력자의 결합과 동시에 각 민족 노력자 간의 단결을 강화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워싱턴 회의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제민족의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민테르 2차 대회에서 있었던 식민지 민족 문제에 관한 태제, 거기에서 나온 민족 통일 전선에 관한 전술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 한국 대표당은 총 52명이 참가를 하는데요. 이 52명은 전체 대표자 144명 중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회의에서 한국 대표당 집행위원회 의장은 김규식,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해방 이후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그 김규식 박사입니다. 그 김규식이 의장을 맡고 그 최동순이 서기를 맡습니다. 이 52명의 한국 대표단 중에 지금 자유사변 이후에 이르쿠츠크에서 만들어진 고려혁명군의 대표로 7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21년 12월 17일 날 제1한인여단 적군 및 공산분자 전체회의, 즉 이것은 고려혁명군 내의 공산당원들의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 원동민족대의 대표자를 선출을 합니다. 12월 27일 날 그게 홍범도, 최고려, 최진동, 최동순, 김길봉, 이화룡, 홍익표 이렇게 7명의 대표자를 선출을 하고 후보자로는 이제 김하석과 고은영을 후보자로 선출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대표로 참석한 사람은 쭉 앞에 6명은 갔지만 홍익표가 빠지고 김하석이 그 후보였던 김하석이 실제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아마 이 홍익표에서 김하석으로 바뀐 것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게 그 12월 17일 날 있었던 회의의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에 여기 이 오른쪽 가운데 보면은 이제 홍범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홍범도, 최고려, 최진동 이렇게 대표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표 그 원동민족대회의 대표로 참석하면서
이 대표 참석에 대한 앙케이트, 대표자들의 앙케이트 조사표가 각자가 다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범도의 조사표입니다. 1867년생이고 이름은 홍범도라고 한다. 직업은 의병이다. 사회상 직위는 농업을 지었다라고 하고 위임장은 의병대의 위임장을 갖고 왔다고 하고 이 만다트라고 하는 것이 고려혁명군에서 위임장 대표권을 부여한 대표권 그 위임장입니다. 또 한 사람 역시 그 의병대 대표였던 최진동 역시 이런 조사표를 쓰고 이 만다트를 받아서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표를 다시 아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쭉 홍범도 부분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생명과 생년월일 그래서 홍범도 67년생이라고 나왔고요. 직업은 의병을 28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당이나 단체에 속하는 것은 없고 1921년 1월 18일 날 이만을 거쳐서 러시아 국경을 건너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앙케이트에서 특이한 게 목적과 희망을 그러니까 이 원동민족대회에 참석하게 된 목적 그리고 희망을 적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고려 독립이라고 씁니다. 홍범도 목적과 희망 고려 독립 원동민족대회에 참석하는 목적이 바로 고려 독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최진동 역시 동일하게 목적과 희망은 고려 독립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대표단 중에 52명 한국 대표단 중에 그 독립군 출신 대장 출신으로는 홍범도와 최진동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 조사 앙케이트는 다른 사람들이 대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두 사람의 앙케이트의 글씨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다른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이게 홍범도 최진동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피란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가 목적을 이들은 두 분 다 역시 고려 독립이라고 명확하겠습니다. 이 원동 민족대회에 참석했던 다른 대표자들의 그 앙케이트를 보면 김재봉 같은 경우 25년에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의 책임 비서였던 김재봉 같은 경우 참가 목적을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를 희망함. 그리고 52명의 대표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희망함, 조선 독립을 목적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희망함. 그래서 그 대표단들 사이에서 그렇게 쓰기로 이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여 있고요. 참고로 이제 김규식 같은 경우는 참가 목적을 한민족 해방, 우, 세계 대동 이렇게 쓰고 있어서 좀 역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적에서 홍범도와 최진동은 고려 독립이라고만 간결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동민족대회에 원동민족혁명단체대회에 52명의 대표자 외에도 참석한 이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오늘 사회를 보시는 반병규 선생님께서 이 대표의 동영상을 입수를 해서 그 틀어줬을 때 이 최진동의 최운산이 거기에 이제 화면에 나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얼굴을 보니까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서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 동영상에 이병채로 추정되는 인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 이병채입니다. 이병채인데 동영상에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안경을 쓰고 수염을 기르고 있는 분이 계셔서 이병채가 참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럴 때 21년 10월 22일에 3일날 이병채 호역의 앙케이트가 작성이 되는데요. 이 언어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앙케이트가 허재욱, 이 오른쪽에 있는 앙케이트가 이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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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
허근의 앙케이트이고 조사표이고 오른쪽에 있는 앙케이트가 이병채에 관한 앙케이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허재욱 55세이고 농민이다. 그리고 독학을 했고 만주를 경유해서 21년 봄에 러시아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림 빨치산 부대 대장이고 원동 코민테른 원동 비서부에서 한림 빨치산 군사기관을 위하여 파견되었다고 모스크바로 파견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월 23일. 그래서 코민테른 원동 비서부에서 확인을 해준 거고요. 이병채 역시 47세이고 이병채는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적지 않았는데 교육 중등 교육을 받았었고 연해주를 경유해서 역시 21년 봄에 왔습니다. 역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원동 비서부에서 파견을 했고요. 두 분 다 이제 2주를 목적으로 2주 동안에 그 체류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모스크바에 파견이 됩니다. 이들은 왜 모스크바에 모스크바에 갔을까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사변 이후에 만들어진 이르쿠츠크에 있었던 고려혁명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유사변 1921년 6월 28일 날 이후 21년 8월에 이 고려혁명군은 이르쿠츠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일컬어 이제 이르쿠츠크 회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8월 말에 일개 여단으로 고려혁명군 일개 여단으로 재편성이 되어서 적군 제5군에 예속이 됩니다. 일개 여단은 2개 연대로 편성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고려혁명 군정위의 위원장이었던 깔란다리 시빌리가 여단장이었었고 군정위원이 박승만이었습니다. 한이 한 1745명 정도 돼서 총 한 240명이 병력이었는데요. 이 사이에서 그 진행되면서 깔란다리 시빌리하고 고려혁명군 내에 이제 지부와 불화가 있어서 10월 10일에 고려혁명 군정의회가 해산이 되고 이 고려혁명군이 재편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여단장을 오하묵이 되고 군정위원회 최동순이 됩니다. 이후 이제 22년에 가서 이제 여단이 연대로 재편이 되는데요. 즉 이렇게 21년 8월에 이르쿠츠크로 왔을 때 자유시사변 이후에 그 자유시에 모였었던 홍범도, 최진동, 허근, 이병채 등 독립군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 이제 이르쿠츠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쿠츠크에 있으면서 21년 9월 15일에 우리 고려노동군중의회 그리고 10월 1일에는 자유시사변에 대한 의병장인데 이거 빼먹었습니다. 의병장들의 포고라고 하는 포고문을 2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명의가 고려 의병대 대표 홍범도, 최진동, 허재욱, 안무, 이청천 이렇게 5사람이 연설을 해서 그 명의로 5사람의 명의로 해서 이 고려 군중회계하고 자유사변에 대한 의병장들의 포고가 발표가 됩니다. 내용은 고려혁명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즉 고려혁명 군정의회 그 자유사변에서 가해자 즉 고려혁명군 측이었던 고려혁명군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왜 그 자유사변의 희생자들인 이 의병장들이 고려혁명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라고 했는가는 바로 이 이르쿠츠크 해군 그리고 고려혁명군의 재편이라고 하는 21년 8월에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1년 10월 15일에 한국의병대 대표 허재욱, 이 허재욱은 허근의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이병채 명의의 보고서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앞으로 제출이 됩니다. 바로 이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쭉 해서 한국과 일본으로 일천을 공대하지 못할 수구임은 원수라는 거죠. 이게 1921년 10월 25일에 한국의병대 대표 허재욱, 이병채 이름으로 제3국제공산당 코민테른 집행부 앞으로 제출이 됩니다. 이 보고서를 한글로 타이핑을 한 건데요. 그래서 쭉 해서 이 자유시사변에 대해서
희생을 당한 의병 부대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편부당한 유죄무죄 마지막에 유죄무죄를 명백히 선고하심을 절교하노이다라고 이 자유시사변에 대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유시사변에서 간도에서 온 의병부대가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 유죄무죄를 달려달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한 이후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갑니다. 이 모스크바로 갈 때 작성했던 것이 아까 그 앙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한국문제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 자유시사변의 진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이제 2주의 체류를 허가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이르쿠츠크로 돌아가지 않고 모스크바에 체류를 합니다. 그럴 때 본인 등은 한국 의병군대 사건으로 왓싸는 반 군대 문제 낙착됨을 보지 못하고 회한하옵긴 한 시임이 억울하온지라 조만간 군대 문제 해결될 시기까지 체류하기로 이에 청원합니다. 라고 해서 21년 11월 25일에 이 더 모스크바에 체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원서를 냅니다. 그래서 자유시사변의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허근과 이병채가 먼저 모스크바로 가고 이후 홍범도와 최진동은 원동민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와서 이 간도방면 독립군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모스크바에서 자유시사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유시사변에 집결한 이제 그 간도의 독립군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유시사변 전에 간도의 그 자유시에 집결한 이 무장 부대들은 노령 러시아 지역에서는 이만 군대, 다방 군대, 독립당 군대, 니한 군대, 우리가 사할린 부대라고 부르는 니한 군대, 그리고 자유시에 주둔하고 있었던 자유대대 이렇게 이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간도에서 온 부대는 바로 독군부 군대, 즉 군무도독부 군대였던 군대, 그리고 의군부, 허재욱의 의군부 군대, 그 다음에 국민의 군대, 안무의 국민의 군대, 그리고 독립군 군대, 홍범도의 독립군 군대, 이 뒤에가 잘 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서, 즉 북로군정서 군대 중에 박두희가 이끌고 온 군정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유시에 집결을 해 있었고요. 이 자유시에서 이렇게 집결해서 1921년 3월 15일에 마자노프라고 하는 곳에서 전한의병대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한의병대에서 대한의용군을 결성을 하고 러시아어 명칭으로는 특립사할린 빨치산 부대라고 하는 명칭으로 결성이 됩니다. 이 특립사할린 빨치산 부대, 즉 대한의용군의 사령관은 그리고리에프라고 하는 러시아 이름을 가진 김민선, 그리고 군정위원회는 사할린 부대 사령관이었던 박일리아가 군정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도에서 왔던 그 독립군 부대들은 모두 이 대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자노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21년 1월에 코민테른에서는 동양혁명을 총책임질 조직으로서 원동비서부를 조직하고 이 원동비서부에서 임시고려혁명군정위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의용군을 인정하지 않고 통합을 고려혁명군으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군정의회의 위원장의 깔란다르시빌리를 임명을 해서 이 깔란다르시빌리가 6월 6일 날 자유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고려혁명군정의회가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깔란다르시빌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최고려와 이르쿠츠크파였던 최고려와 유동열을 위원으로 하는 혁명군정의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시에서 통합의 주도권은 명분에서나 세력에서나 모두 이 대한의용군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려혁명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도에서 왔던 앞에서 봤던 간도에서 왔던 독립군 부대들은 바로 이 군정의회, 고려혁명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범도 부대는 6월 2일에 그리고 안무 부대는 6월 9일에 마자노프를 떠나서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머지 대한의용군 부대들은 6월 13일에
마자노프 역시 마자노프를 떠나서 자유시로는 오지 않고 자유시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벌판인 수라세프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부대원들이 그 6월 19일 날 군 간부 전체회의를 소집을 해서 결정안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안에서 고려혁명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무장부대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혁명군 편제 명령서가 발부가 됩니다. 6월 22일 날 하면서 세개 중대로 이루어진 세개 대대로 이루어진 세개 연대 해서 1연대, 2연대, 3연대와 경호대로 이루어진 고려혁명군을 재편을 합니다. 근데 이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합동민족연대, 그 깔란다립시 밀리가 데리고 온 합동민족연대와 대한의용군 제3대대, 이전 간도군대인데 이게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입니다. 이 군무도독부는 1연대에 속하게 되고 2연대는 대한의용군의 자녀분대, 즉 사할린 부대와 연해주에서 왔던 부대들, 연해주에서 왔던 부대들 중에 2만 부대를 제외한 연해주에서 온 부대를 2연대로 편제를 시키고 3연대는 대한의용군의 제1대대였던 예전 자유대대, 이건 119축구파의 핵심 부대이죠. 자유대대와 그 이전에 자유시로 넘어오게 된 홍범도 부대 안무군대를 3연대로 편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경호대로서 2만 부대와 다방군대를 경호대로 이렇게 하면서 편제를 시킵니다. 즉 대한의용군에 있던 부대들을 각 연대별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의용군의 핵심인 니양부대와 간도와 연해주로부터 무장부대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이 편제명령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용군, 특히 이제 이 니양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 니양부대와 간도로부터 온 독립군부대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6월 28일에 깔란다르 11리 부대와 자유시 수비대 29연대의 무장해제 작전이 실시가 됩니다. 저녁 한 8시쯤 대체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8시 이후에 세 곳에 남아있던 병력이 있었습니다. 섬 쪽에 섬, 거기에 제야강이 그런데 제야강에 있었던 그 부대가 안무의 국민의 군 중에서 자유시로 옮겨가지 않았던 병력 정도로 그 추정이 되고 이 300여 명 항복을 합니다. 공동묘지 부근에서는 연해주에서 왔던 독립단 부대와 그 다음에 허재부의 의군부 부대로 추정되는 한 300여 명이 여기서 이제 백병전 끝에 포로로 생포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코민테른에 보고했던 김동완과 김성우, 즉 김아파나 씨의 보고에 따르면 해가 진 후 벌어진 최후의 돌격전에서 4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공동묘지 부근에서 일어났던 백병전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철길 쪽으로 해서 바르다고 방면으로 도망한 부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박일리아의 니양 부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강에 빠져 익사하거나 행방불명,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박일리아를 중심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시사변이 이제 무장해제가 완결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시사변의 최대 희생자는 이제 허재욱의 의군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전장 소재를 함께했던 김성군의 해고에 따르면 그들의 절대 다수가 허영장 군대 군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역시 이 의군부의 부대원이었던 김재규의 해고에 따르면 평양 출신 강렬이 나는 차마 붉은 군대이나 내 동족을 죽일 수도 없고 그들에게 죽기도 애원하니 자살한다라고 해서 자총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허재욱이 자유시 사변의 책임을 묻는 보고서를 코민테른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재욱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병채는 왜 같이 둘이서 보고를 하게 됐느냐? 이병채와 허재욱, 자유시 오기까지 전까지의 그 허재욱과 이병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허재욱은 1907년 갑산에서 홍범도 차도선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는 이범윤이 노령에서 조직한 의군부의 제1선 대대를 이 허근이 영소라고 북간대 왕청위원으로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때 이 의금부의 영장이었다고 해서 허영장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홍범도가 노령에서 북간도로 갔던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북간도로 허근은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로독군부를 결성을 할 때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 3단 아까 3단 연합이라고 해서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의 국민회군 그리고 홍범도 부대의 3단 연합을 통해서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을 하는데 여기에 의군부, 허재국의 의군부, 그다음에 의민단, 신민당 등도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고 하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봉오동 전투 이후에 홍범도는 이제 이독으로 이동해서 국민회군, 신민단, 의군부, 의민단, 한민회군과 함께 연합부대를 결성을 하고 청산리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허근은 청산리 쪽으로 홍범도와 함께 청산리로 가지 않고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 함께 동령현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령현으로 이동을 해서 이 그 군무도독부와 통합을 해서 대한총군부를 조직을 합니다. 이후에 자유시에 가서도 의군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총군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말에서 21년 초에 걸쳐서 밀산에서 우수리강을 건너 러시아령으로 러시아령 이만으로 이동을 하고 이만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아무르주 자유시로 이동을 한 겁니다. 즉 허근은 봉오동 전투 이후에 밀산을 거쳐 이만에서 자유시로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 자유시에 주둔할 때도 이 허근의 의군부는 줄곧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때로는 의군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총군부라는 이름으로 바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병채는 어떠느냐? 이병채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는데 왕산 허이와 함께 의병을 거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릉을 중심으로 관동구 군도 창의소를 주도를 하고 1913년에는 독립의군부 전라북도 순무중군을 맡았습니다. 이후 만주를 거쳐서 연해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연해주로 망명해서 홍범도와 함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921년 12월 달에 대한독립군의 참모로 독립전쟁을 홍범도 선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명의가 노령주둔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 여기에 이제 참모로서 박경철과 함께 이병채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대한북로독군부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이제 있었던 정일 북로 제1사령부 여기 사령부의 부장이 홍범도였었는데 이때 이 사령부의 참모로 이병채가 이름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병채는 홍범도와 함께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연해주에서 북간도를 거쳐 자유시로 이동할 때까지 홍범도와 함께한 홍범도의 최측근 동료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유고문 앞에서 봤던 유고문입니다. 자, 그래서 최진동의 최측근 동료였던 허재욱과 홍범도의 최측근 동료인 이병채가 바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내는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문제위원회가 이렇게 되고 12월 22일 날 한국문제위원회가 12회가 열리는데 이때 가해자 측에서는 김하석과 한명세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허재욱과 이병채가 참석을 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허재욱의 진술은 이 가해자 측을 비난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해파 쪽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모두를 비판하는 그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피해당한 독립군의 입장에 서서 하게 되고 즉 자유시 사변에 대한 양비론 그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가 모두 잘못했다라고 하는 양비론을 진술을 하게 되고 결국 11월에 채택된 한국문제 결정서 즉 11월 결정서는 이 자유시 사변에 대한 양비론을 정식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 참변에 일어난 원인이 대한의용군과 고려혁명 군정의회에 모두 있음을 적게 되고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범도가 참여했었던 임시특별군사혁명재판소의 판결을 부인해 버립니다. 이때 이 허재욱과 이병채의 한국문제연의 참석은 독립군 지도자들의 조직적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홍범도와 최진동은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에 참기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오게 되고, 홍범도의 측근이었던 이병채와 최진동의 측근이었던 허재욱은 바로 코민테른 한국문제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와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허근과 이병채 활동을 통해서 홍범도의 그 자유시 사변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먼저 전제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계속 제가 했었던 얘기인데요. 1919년 연해주에서 북간도로 간 홍범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가서 봉오동 전투를 하고 청산리 전투를 해서 일본군을 박살내기 위해서 간 것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의 명장으로만 홍범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의 북간도 활동은 독립군 부대의 통합을 통한 대규모 독립군단 결성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동희와의 역할 분담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홍범도를 상해파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홍범도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립군 부대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해서 그 과정에서 봉오동 전투 청산의 승리를 거두고, 그 결과물이, 홍범도 활동의 결과물이 자유시에서 대한의용군 결성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자유시 사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후에 홍범도가 이르쿠츠크화로 전향했다라고 파악하는 것은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자유시 사변에 홍범도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자유시 사변 책임론은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시 사변 이후에 홍범도는 양파, 즉 이르쿠츠크파, 상해파 모두 거리를 두고 독립군 부대의 입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과 최진동의 측근인 이병채와 허근을 통해서 자유시 사변에서 피해를 당한 독립군의 입장을 대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홍범도가 보여주는 일관성, 즉 19년 연해주에서 나온 이후 22년까지 일관성, 독립군의 입장에서 독립군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던 그런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자유사변은 그에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슬픔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얘기죠. 복잡한 얘기인데, 이 이제 자료들을 이제 새로 많이 적었는데, 이 사람이나 이 사건이나 자료 자체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상원 교수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그 이제 가닥을 잡아 주신 건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이게 양파, 자유참변에서의 이제 양쪽의 상해파, 이르쿠츠파의 어떤 그 대립적인 측면 그 가운데에서 도대체 홍범도를 비롯한 간도 독립군들이 어떠한 그 입장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이 문제인데, 이 독자적인 어떤 것을 취했다는 거죠. 독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저희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홍범도 장군의 어떤 모순적인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간도 독립군들이 한 3차례 정도 그런 게 이제 그 성명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는데, 상해파를 아주 격렬하게 어떤 그 제거돼야 될 어떤 그 반혁명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 슈메스키나 이르쿠츠파의 어떤 그 자유참변에 대한 범죄 행위를 비판한 쪽으로 선회한 이유가 뭐냐.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그 선언서가 사실은 그 이제 그 1922년 2월 8일 날 최진동, 홍범도, 김동완 세 사람의 그 제출한 문건에 보면은 그 스미야스키가 지도하는 그 이르쿠츠파 쪽에서 강압을 해서 사인 서명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서명을 강요했고 그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발표했다. 이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이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11월 28일, 30일 그 재판에 참여한 홍범도 장군,
그리고 이제 허근 이병채는 그 비판하는 그 원래는 그 시메스키가 그 자유참여를 옹호하려고 그 직접적인 그 두 사람을 파견한 거예요. 원래 자체 시메스키가 의도했던 거는 코민테린이 가서 자유참여이 정당했던 거를 그 옹호하라고 보낸 건데 그 허근하고 이병채가 그 시메스키 의도와 다르게 말하면 비판적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국정원산당에서 한국문제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하여튼 그 문제, 지금 이제 두 사람은 최진동 홍범도는 그 원동민족혁명단체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허근하고 이병채는 특히 허근 같은 경우는 고려혁명군 대표로 그 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시미야스키가 그걸 보고 대표권을 박탈하는 이런 관계인데, 이제 소위 조율이 된 거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홍범 저기 그 대담한 그 가설인데 그 윤상훈 교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현 선생 토론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실정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복잡하게 얽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장 선생이 또 이 부분 가지고 지난번 우리 6월달 학술에서도 그 허근 이병채 그 이제 소위 뭐랄까 보고문 그 10월달에 이제 말하면 그 자유참변 비판하는 그걸 소개해 주셨는데,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 선생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고민해 주신 거를 이제 토론문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윤상원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그동안 정말 한국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그 궁금해했던 이 자유사변의 배경과 전입 과정, 그리고 홍범도의 동지와 참모로 활동했던 허근과 이병채 그 활동을 굉장히 그 쉽게 새로운 자료를 활용해서 잘 정리했다는 점에서 정말 그 굉장히 새로운 그런 내용이 있고 정말 그 주목할 만한 그런 발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 교실을 받았다고 할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은 그 일반적으로 가장 그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그 잘 알려진 대로 그 허근은 이제 의근부, 그리고 이제 무장이 당시에는 총군부 소속 독립군 부대로 자유시사변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그 부대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윤 교수께서 발표하신 대로 그 정말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 성명서 발표를 하고 실제로 그 해명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정말 그 궁금한 점은 왜 이제 그 허근과 이병채는 그 홍범도와 매우 가까운 유력한 동지이면서 가까운 참모였는데 실제로 자유사변 당시에는 이제 홍범도하고 행동을 달리하게 됐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걸 한번 그 영주께서 좀 알기 쉽게 혹시 그 조금 해명할 수 있다면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홍범도와 안 모든 이 중국 연배적 그 북한도 독립군 부대에서 활동한 이 유력한 지휘자들은 반대로 왜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나 운동 비서하고 고려혁명 군정의 측으로 이동을 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죠. 이걸 좀 쉽게 혹시 이제 자료가 있다면은, 아니면은 자료가 없다면은 이 윤상원 교수께서 추정이라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말하자면 그 허재욱과 그 이병채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특히 허재욱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고려 노동 군정회계라는 문건,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자유시 사회에 대한 의병장들의 포고, 여기에 그 허재욱 이름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박문율 교수께서는 사회를 보시면서 이름을 아마 도용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하셨는데, 이 과연 그 허재욱 같은 경우 이름을 정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 올려진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코멘트는 한국문제 결정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자유시사변 당시 이르크츠크파와 상해파를 다 잘못했다, 양비론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참여한 재판을 결정도 이제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코민턴 항문의 결정서는 이 양파가 잘못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후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칠까? 특히 그 한인들의 강제 이주, 고려인들 강제 이후에 특히 그 전에 그 한국인 고려인들 지도자 숙청에 혹시나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 궁금한데 과연 그런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병채가 소위 그 극동 민족대회 윤상호 교수께서는 이제 원동 민족혁명단체 대표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때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이병채 장군이 이 극동 민족대회에 참여한 것 같다, 영상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병채는 과연 그 단체 독립군 단체 대표 자격에 참석했을까? 아니면 그냥 어떤 그 개인적인 자격으로 업적으로 참여를 한 건지 궁금한데 그 사실은 윤 교수와 통화하기 전에 이 박민일 교수와 이제 그 미리 통화를 해봤더니 이 박민일 교수께서는 히메아츠키는 이병채 등의 그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의 참가 자격은 공식적으로 부인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병채 선생은 개인 자격 아니면 업적으로 자격으로 참가한 거냐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에서 이 통합지행의 홍범도 그리고 특히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홍범도의 일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고 이분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위사별의 앙금은 쉽게 해결된 것 같지 않고 이 특히 상위파 쪽에서는 홍범도 장군을 상당히 좀 그 배신자가 아닌가 이렇게 지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23일 8월 하브랍스크에서 자위사별의 피해를 입었던 상위파계열 독립군에 의해서 벽돌로 얻어맞아가지고 이빨이 두 개가 부러지고 마는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상당히 그 홍범도 장군 나름대로는 그 중립적 입장에서 통합적인 그런 그 자세를 취했다고 하지만은 이 상위파 계열 그 특히 자유사업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아마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로 지탄받은 것 같아요.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제 좀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그 허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국가본처 공문을 보니까 의민단은 영장을 했기 때문에 그 허영장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글을 쓰면서 그 대한제국 구한국군 그 영장 출신이기 때문에 허영장을 버렸다 이렇게 저도 정리를 했는데 윤 교수께서는 이제 그 의군부 영장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기록은 또 의민단 영장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병채에 대해서 저도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좀 봤는데 이분의 그 만년 행적이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말년이나 그 최후 행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은 언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아주 사소한 부분입니다만은 그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쓴 그 이력서나 자서전 같은 경우는 그 연대 여단장을 했다 또 연대장을 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대장이 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 이 그 러시아 측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몇 가지 사소한 질문을 좀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이 많은데 뭐 그냥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네 번째 주제가 상당히 우리 이제 김윤주 선생께서 이제 문학 쪽을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오늘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금동이라고 하는 이제 타지키스탄에서 오랜 세월 타지키스탄 두산베 그쪽에서 참 조명희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문학적인 수업을 받았던 분인데 어린 시절에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인정루라고 하는 대작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우리와 이번에 발표하시는 쪽에는 이제 아버지와 홍범도라고 하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어떤 모습을 상당히 참 인간적인 면모를 잘 그리는 작품인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게 그 80년대죠 작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시절이었기 때문에 소련에 이제 간행되는 것이 어렵고 여기
그 콘체부치죠? 누구죠? 콘체로프죠? 그 저기 러시아 한국문학 전공하는 분에게 여러 번 이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김윤 선생이 얘기하실 텐데 오늘 아까 최병준 선생이 활동하던 당어제 꼴 그 지역이 이제 솔박관 그 당어제 꼴 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우스리스크 추풍 지역인데 그 중국하고 러시아 연해주의 중부 정도의 그 접경 지역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빨치산 등이나 그 독립군들이 활동했던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을 그 활동 무대로 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군 그 추풍 그 저기 육성촌 그 뿌찔로프가죠. 이쪽 일본군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작품인데 이게 이제 이 작품을 말하면 이게 문학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독립운동과 관련시켜서 이게 참 좋은 논문을 쓰셨는데 그 전에 한번 발표하신 분 논문이지만 대폭 그 이쪽 독립운동 쪽의 연구 성과를 반영해 하셔가지고 그 논문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김준 선생께서 좀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토론은 원래가 이제 임경화 선생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임경화 선생은 그 인정로 아까 문군동의 그 대작인 그 인정로를 이제 분석하신 그 논문이 좋은 논문이 있는데 그걸 쓰신 분이라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토론자를 초청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저쪽 유럽 쪽에 국제학술회에 이제 그 발표를 하시게 돼서 이 시간에 바로 그래서 이 토론문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대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김윤 선생님께서 우선 발표를 그 좋은 논문이지만 하여튼 발표를 해주시죠. 김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내용은 고려인 작가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인 아버지와 홍범도라는 소설입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논문 쓸 때 2018년 3년 전이었는데요. 선행 연구도 없었고 또 여기 나오는 솔박간 부대라든지 또 허승환이라는 그런 독립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렇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소설적 상상력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고증을 기반으로 한 것인가 굉장히 헷갈려하면서 썼었는데요. 반병률 교수님께 지난해 그 2권의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너무나 상세하게 이 소설과 관련된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증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라는 것이 이번 이제 수정 작업을 하면서 좀 많이 이제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그 분들이 한창 독립운동을 하실 때 문금동은 이제 8살, 9살 어린아이였습니다. 1912년생이어서 어린아이 눈으로 그 당시를 기억하고 75세가 된 나이에 그거를 소설로 이렇게 쓰신 겁니다. 87년이래요. 1987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금동 또 이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다.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여기서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금동 작가에 대해 좀 잠시 소개해드리고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금동 작가는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 러시아 연해주 출신으로 포속 조명희의 그 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문단에 정식으로 활동한 적은 없고요. 스탈린 강제 이주 정책 이후에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그 콜호즈에서 일하시고 또 볼목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다리를 다친 이후로 소설 작업을 이제 평생의 가업으로 생각했던 소설 작업을 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작이 인정류인데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자필로 다 썼습니다. 세로 줄로 이렇게 자필로 종이도 이렇게 뭐 넉넉지 않았는지 종이도 좀 일정하지 않은 그런 종이로 세로로 이렇게 썼는데 인정류는 4,30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방대한 작품이라서 이게 출판될 때 그 9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올 정도로 방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두 작품이 있는데 아버지 홍범도 두 작품이 있는데 모두 한글 자필로 쓰여 있으며 이것이 고려인의 정체성 찾기와 자기 증언의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인정류는 22년이라는 긴 집필기가 물론 중간에 신 기간도 꽤 상당 기간 있습니다만은
22년이라는 긴 집필 기간에 걸쳐서 17, 18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한국 전통 이야기 소재들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담아내고 있는 작품으로 또 구술문학 양식으로 담아내고 있어서 내용적이나 그 서술적 특징에서 고려인 문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인정루를 완성하고 그 모스크바 소련과학원 동방연구소의 콘체빅시 박사를 찾아가서 출판하기를 굉장히 이렇게 바라는 부탁을 했지만 옛 구어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는 그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번역하기도 너무나 방대한 작품이라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작가가 돌아가신 25년 후인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는 2017년에 이게 드디어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출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전에 출판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랜 기간 거쳐서 이렇게 출판되어서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초로 이분을 소개하신 분은 고성무 그 분인데요. 1990년에 이미 일찍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냥 짧게 이제 단편적으로 소개하셨고요. 그 타치아나 신비르체바와 오늘 토론을 맡으셨던 임경환 선생님께서 의미 있게 그 실제로 그 문금동의 아들인 장남 문계라 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금동의 생애를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루가 과거 전통을 새로운 사회주의적 이념 속에서 비판적으로 개성하려 한 소설이라는 것을 이제 실론적으로 고찰을 하셨고요. 그 이어서 이제 제가 그 문금동에 대해서 그 한국 구술문학의 그 특징에 좀 주목을 해서 그 한국의 설화나 춘향전 같은 것을 변형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으로 작품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천착해서 했고 최근에 또 보니까 그 한국의 전통 작품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표 작가인 푸시킨의 어부와 물고기 이야기라는 그런 동화까지 변형해서 새롭게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이니까 거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한 건 모두 다 쏟아부은 같은 느낌이 들고 본인은 한국 전통이라 했지만 사실 보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 러시아 작품도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과 비슷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합성 그 디아스포라 문학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진행돼야 될 거는 문금동의 그 작가 삶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오늘 제가 발표를 맡은 아버지와 홍범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작품은 문금동이 자신의 유년 시절을 배경으로 만으로는 8살, 9살 정도 때의 그 시절을 배경으로 아버지 문승열을 비롯한 초창기 러시아 이주 고려인과 독립군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서 작가의 생애를 해명하고 그의 작품 창작 동인을 찾는 데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작품은 1920년대 초반의 솔박한 군대의 활약 등 연해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의 일면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웅적인 홍범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정 많고 인정적인 인간애를 실현하는 홍범도를 상세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홍범도에 대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작품입니다. 따라서 아부지와 홍봉도에 그려진 고려인들의 삶과 인물 형상화를 고찰해 보는 것은 작가의 삶의 궤적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글쓰기가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으로서의 그 의미를 이렇게 재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은 러시아 이주 고려인들의 삶을 작가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비참한 그런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문금동이 첫 마디가 나는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라고 작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84년에 시작해서 87년에 완성한 중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75세의 노인이 잊을 수 없는 그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어서 쓰고 있는데 그 어떤 기억을 상당히 하여튼 사실에 기반한 기억을 잘 가지고 서술한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문금동은 우선 고려인들이 왜 이렇게 이주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그 이주 역사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식민 지배가 시작된 이후로 일제의 착취와 억압을 견디지 못해 러시아로 도강에 갔지만 노예와 같은 삶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짚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말이, 이어서 문금동은 나는 이 애국 사상 운동에서 싱싱한 청년 독립군들이 일본 수비대에 붙잡히어 악형과 선고를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봤으며 그 한 장면을 기록하니 화해를 보아 분해하라며 지필 목적과 방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문금동이 평생의 과업처럼 여겨온 기록이라는 것은 러시아 이주 고려인들의 생활사와 독립군을 중심으로 그들이 부당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 갔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이는 작가의 가족사를 넘어서 고려인 사회의 항일 투쟁사를 정언하고 기억화하는 소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주 배경을 설명하고 이 1920년 즈음의 러시아 추풍, 그 육성총을 배경으로 고려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일제한테 억압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미리 정착했던 원어인, 그 원어인들에 의해서 또 핍박받는 고려인들의 그 삶을 그리고 있는 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도 1910년에 국군 침탈 이후에 오셨다라고 자기 가족사를 밝히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누나도 죽고 형도 한 명 죽고 아버지 혼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려인들을 돕는 정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자기 집에 머무르도록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군의 의심을 받고 아버지가 잡혀갔다가 그 고문을 당하고 몸이 망가져서 돌아오는 일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문금동도 일본 군대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돕습니다. 어린 아이가. 근데 아버지가 그 일본 군대에 쓰레기 줍도록 놔둔 거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본 군병에게 그 물건 주오면서 일본군의 동정을 좀 살피라고 이렇게 어린 아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집에 있다가 독립군으로 간 사람이 잡혀오면 아버지한테 말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린아이가 많은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어떤 독립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고려인들의 삶과 가족사, 그 다음에 자신이 어릴 때의 그런 일본군에 대한 인상, 자기가 했던 일,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요. 3장에서 이제 독립군 활동과 아버지 홍범도 형상화의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들으면서 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고, 반병현 선생님 책에서 많이 이제 정보를 접하긴 했지만 그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3장에 보면 아버지 홍범도는 1920년 전후 추풍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솔박한 한족 공산당 군대의 활약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작품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아버지와 홍범도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당시 독립군 활동의 정당성과 함께 인간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 차례 이제 고문을 당하고 오니까 그 아버지가 어려운 사람들 다 자기 집에 이제 머물도록 했었는데 그 가운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문당하고 오는 걸 보고 청년들이 돈벌이가 소용이 없다, 독립운동 하겠다라고 하면서 독립군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솔박간 부대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솔박간 부대에 그 허승환 장군을 소개해 주면서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보는 자료와 조금 페이지가 그래서 청년 그 솔박간 부대에 가담한 그 청년들의 일면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민간에서 그 돈벌이 왔던 그런 고려인들이 또 독립군 활동에 고무되어서 또 참가하기도 하고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그 솔박간 한족 공산당의 조직 활동이 질병과 기근에 대한 구호 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에 더해서 솔박간 군대와 민가의 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또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솔박간 한족 공산당은 3.1 운동 직후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한 한인 공산주의 단체 가운데 그 하나인데요. 여기 그 솔박간 군대가 조직된 1920년은 문금동이 만 8세 되는 해로 작품에 등장하는 나이와 일치합니다. 본 작품이 기억에 의존한 소설이긴 하지만 상당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본 작품이 작가가 60여 년 그런 시점에서 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허승환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솔박간 군대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던 인물입니다. 그 3년 전에 제가 쓸 때는 허승환에 대한 기록이 이분이 통영 사람이니까 통영 지역신문에 잠깐 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료관, 그 독립사료관에 잠시 있었는데 최근 보니까 또 약간 수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최근에 그 반병 선생님 책에서 허승환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솔박간 군대의 공산주의 상반기는 대대장을, 중반기에는 특립대장을 맡았으며 고려 혁명군 시기에도 특립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혈성당 사령관 허승환이라고 하고 있어서 소속이나 직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솔박간 군대의 활약 그리고 그 중직을 담당하고 있던 허승환이라는 실제 인물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허승환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대장 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장 최 씨는 누굴까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는데요. 가장 시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최수송이 아닐까. 이것도 여전히 반병 선생님 책에 의존한 추측입니다. 그는 우리 동무군 조직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 시기 상반기에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작품 배경이 되는 1920년의 일입니다. 그가 사령관일 때 허승관이 대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문금동이 사령관 허승한, 대장 최수송으로 두 사람의 직책을 바꾸어서 기억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지만 사실 그 최시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또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최성을 가진 아까 최병준 그 분의 그 아들인 최찬식, 그리고 최형식, 최준형, 최호림 이런 분까지 다 사실은 염두에 두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허승환과 그 친구라고 하면서 허승환의 이름으로 대신 독립군을 구해내기도 하고 허승환의 이름으로 작전을 지시하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또 이제 일본군에게 잡혀가고 하는 일을 이제 또 반복하게 됩니다. 풀려난 아버지가 독립군에게 그 폭탄과 단총도 전해주고 지속적으로 그 고문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솔박간 군대가 일본군을 대패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솔박간 군대가 그 1920년부터 1922년 9월까지 어간에 솔박간에서 일본군 토벌대와 수3차 전투하였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때를 이제 그린 게 아닌가. 실려가는 죽어서 실려가는 사람들, 그다음 일본 앞제비로 통역을 하던 사람이 이제 죽어서 가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그 상황을 어린 시절에 지켜보고 쓴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이 독립군과 인연을 맺었는지는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작품 속에서 보면 분명히 민간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문승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자료는 전혀 이제 확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 소설적 상상이 소설 상상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소설을 쓴 거 보면 아버지가 뭔가 독립군과 연관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식 기록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대의적인 인물이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고통당하는 고려인들의 현실을 좀 이렇게 보듬는 그런 정 많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건 또 음식 나누기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홍범도가 오면 돼지도 잡기도 하고, 가난한 살림이라도 독립군이 오면은 이 닭을 잡아주고 이렇게 그 음식으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 어떤 음식 나누기가 아니라 공감과 격려와 위로의 어떤 일로 음식 나누기 생활 고려인의 민간 생활사를 또 연구하는데도 또 필요한 부분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는 대의적 인물이고 인간애를 이렇게 실현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홍범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범도는 그 독립운동하는 전장에서 홍범도는 그려지지 않고요. 이렇게 민간에 여기 육송촌에 와가지고 민간인들과 어떻게 교류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홍범도는 그 작품 후반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홍범도가 1917년 11월 만주 밀산에서 다시 연해주 추풍의 다아제골로 왔다라는, 거기서 1년 10개월 동안 머물렀다라는 그런 고증에 비추어 볼 때, 그때 이제 문금동이 요 나이였으니까 그때 홍무도를 본 것인가, 아버지하고 만난 것을 목격을 한 것인가, 아버지하고 홍범도는 의형제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작품에서.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인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록이지만 상당히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도 뭔가 홍범도와 관련 있는 민간의 동지 아닐까. 오늘 제목이 홍범도 동지인데 민간 활동한 동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홍범도에 대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사이에서 홍범도의 풍무와 인품에 대한 기억은 한결같습니다. 홍범도는 체격이 장수풍으로 장대하고 인품이 온화하며 소탈하며 동지애가 두텁고 총을 잘 쏴서 동료 의병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다라는 선행연구처럼 이 작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홍범도는 아버지와 결의한 형님 동생 사이로 등장하는데요. 아버지를 만나서 혼자 애들을 삼형제를 키우면서 부인 없이 키우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 홍범도도 아들을 떠나보내고 했으니까 굉장히 이런데 동질감을 느꼈는지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서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교감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독립군에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니까 홍범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아버지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이렇게 만류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또 이제 세상을 떠난 아주 불쌍한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고려인이요. 부인도 잃고 자식도 잃은 그런 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또 죽으니까 장례를 이제 아주 잘 치러주는 걸로 인간애를 또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장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의적인 인물이자 인간애를 실현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두 사람의 이러한 면모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으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면면 속에서 독립의 정당성, 그리고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들이 독립군이 되겠다라고 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인간적인 면모에 반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문금동은 두 사람의 인물 형상화를 통해서 독립을 위한 대의적인 활동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홍범도라는 영웅적인 인물이나 독립이라는 대의적 가치 아래 개인을 함몰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독립이 이데올로기나 혁명구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인간의 실현의 목적이 있음을 상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홍범도의 등장 이후에 그 작품에서 고려인들의 현실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뭐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홍범도가 등장해서요. 독립을 향한 투지가 고양될 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각인됩니다. 홍범도는 레닌 사상에 입각하여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18년 공산당 정부가 만든 붉은 군대와 독립군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세계 무산자 계급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혁명이 가져다준 러시아의 변화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1987년에 완성한 작품인데 예전에 이런 그 홍범도라 그 어떤 그 홍범도의 그 당시에 가졌던 희망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각인하고 기억하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범도는 독립관 홀로 활동에서는 아까운 청년들의 목숨만 앗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붉은 군대와 함께 일본 군대와 제정 러시아를 복구하려는 백파 군대를 박멸해야 한다면서 한국 독립뿐만 아니라 혁명 이후의 러시아 변화에까지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 노동의 가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노동을 하면서 이제 그 추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그 고려 농촌에서 진행된 그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는 빈농들과 과거 의병 출신들이 선봉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홍범도 역시 빨치산, 농산, 아르젤 선봉조합을 조직하였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시베리아 내전 이후에 진행된 농업 집단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범도의 등장으로 고려인들은 공정한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을 얻고 러시아 혁명 세력과의 연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작품에서. 이후 홍범도가 모스크바로 레닌을 만나러 가겠다면서 호련히 떠나는 것으로 작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홍범도의 지도력과 고려인의 지원이 항일 무장 투쟁의 원동력이었으며 붉은 군대와의 협력을 도모할 만큼 러시아의 혁명과 사회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념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실 더 중요한 것은 홍범도가 레닌을 만난 이후에 고려인들 삶의 변화일 텐데 그건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레닌 이후에 1930년 스탈린 권력하에 수많은 고려인 지도자들이 숙청당한 사건 이런 건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고려인들의 적은 일제 그리고 이에 부역한 고려인, 누호인을 수탈하는 원호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작품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작가의 선택적 기억과 집필 당시의 작가 의도가 작용하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제가 이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 사회에 동화도 돼야 되고 러시아에 적응돼야 되고 협력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왜 강제이주의 얘기는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요. 그럼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단락 보면요. 살펴보면 아버지와 홍범도는 인간적인 면모를 두루 갖춘 인물일 뿐 아니라 독립이라는 대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로 적극적입니다. 아버지와 홍범도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인물이자 러시아 혁명의 동반자임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로서 이들에 대한 기억은 곧 러시아 사회 내 고려인들의 정치, 역사적 자리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즉, 본 작품은 작가 자신뿐 아니라 고려인들의 현실 삶의 지향점을 재인식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와 홍범도에서는 러시아 이주 고려인들의 척박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정으로 대변되는 인간적 가치 위에 독립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본 작품은 작가가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말을 잊지 않고 체험을 바탕으로 고려인들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 가치를 높이 살만합니다. 그 의의를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그의 삶과 문학 창작 동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가는 고백처럼 자기 삶의 근원을 추적하고 현실의 자신을 반추합니다. 문금동은 고려인 문단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어릴 적 이를 잊을 수 없어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누가 읽어줄지도 모를 글을 자필로 정성스레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전혀 출판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22년 전 작품 활동을 했다는 사실. 근데 작품을 보면 이제 독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봐라, 증언하노라, 이렇게 기록한다, 이런 말 보면 언젠가는 출판하겠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쓴 것으로 보이고, 또 작품을 완성하고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서 애썼던 과정을 보면 꼭 이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으로 남기려 한 과거는 스탈린치하에서 겪은 강제 이주의 아픔이나 벌목장 노동자로서의 고단한 삶이 아니라 60여 년이 지난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작가의 처지는 작품 속 금동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글쓰기는 자기 소명, 위로의 과정을 수행한 것이자 자기 삶에 대한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민간 생활사 모습을, 고려인들의 생활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초 솔박강 군대의 활약 및 독립군 형성의 다양한 경로의 한 축이 민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와 함께 고려인들의 홍범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의병 전쟁과 항일 투쟁의 전사로서 기억되는 홍범도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독립의 목적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고요. 작품의 곳곳에 등장하는 기록한다라는 그 말은 고려인들의 자기 증명을 대변하고 정신적 유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이런 자칫 왜곡, 망각돼 버릴 수 있는 러시아 이주 고려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정루, 이 작품 대표작이 인정루인데요. 인정루의 주제는 정입니다. 인간의 시련. 이 작품도 마찬가지 와 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그 삶이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주제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고는 1920년대 독립군 활약과 관련된 최근 역사학계의 연구 자료에 전적으로 힘입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작품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려인의 삶의 증언으로서 문금동 글쓰기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제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차후 문금동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아버지 문성열의 삶과 홍범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명해 나가야 할 것을 봅니다. 작품에 그려진 아버지는 분명히 독립군으로 활동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혀 확인되지 않으니까 민간에서 활동해서 그 기록에서 누락된 건지 혹은 작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상력을 동원한 건지 사실 상상의 전적 상상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어디까지 극적 형상화인지는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이 그 포석 조명희라는 점에서 이분과 연관성도 앞으로 연구돼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논의들은 문금덕 작품 분석에 대한 기초 작업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정립 기억화함으로써 이주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안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문금동 이분의 저기를 보면 상당히 가슴이 쓰린데 아린데 문금동 작가 고려인 작가 문금동 선생이 이 홍범도의 그 모습을 상당히 잘 그렸다고 한다면은 그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 김현주 교수는 그 문금동 선생을 상당히 그 생생하게 또 자기 해석을 아주 문학사 연구하는 분으로서 아주 가장 잘 묘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문금동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20여 년 만에 이제 작품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작인 인정루에 대해서도 이제 김현주 교수 글도 쓰시고 소개했던 그 신베르제바 교수나 그 임경원 교수 오늘 토론자 나오신 그 쓰시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순 선생이 이제 이동순 교수께서 이제 일단 이쪽 홍범도 아버지 홍범도에 대한 그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주 교수님이 어떻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 발표하신 논문을 보니까 참 이게 그 문금동 선생이 자꾸 이제 생기고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저쪽 벽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고려인들이 이제 좀 멀 떨어져 있고 우리 한인들도 잘 가지 않는 지역인데 그 이제 소련 시대 때 그 자기 작품을 그렇게 썼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소련이라고 하는 거기 사회에서 출판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 것. 그 결국은 한 오랜만에 이제 빛을 본 것이 참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임경환 선생이 이제 아쉽게도 조금 이제 지금 김윤준 선생은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 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냥 우려를 표시했는데 그 임경환 교수는 조금 이제 토론자로서 이제 좀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수정주의적인 입장에서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인경루를 소개한 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든 그 문금동 선생이 이제 한국에 소개된 과정에서도 이제 상당히 기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토론문도 이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뭐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죠. 본 발표는 특히 최근에 한국에 소개된 구수련 출신 고려인 작가 문금동의 자전적 소설 아버지와 홍범도 1987년의 분석을 통해서 문금동 문학세계의 특수성과 이 작품이 고려인 문학과 한국 문학에서 차지하는 문학적 위상이나 의의를 밝힘으로써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으로서의 문금동의 글쓰기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의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문금동 문학세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1912년에 대표적인 한인 집단 거주 지역이었던 우스리스크 뿌찔로프가 육성촌에서 태어난 문금동의 삶의 궤적은 만국 이후 연해주로 유지해온 한인들의 척박한 삶, 러시아 혁명과 서울박관 전투를 비롯한 항일운동, 20, 30년대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자치운동,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러시아 사회로의 급속한 동화 등의 20세기 구소련 고려인 사회의 역사적 전개와 함께했다. 그런데 필자는 그 문금동이 아버지와 홍범도에서 특히 어린 시절 연해주 한인들의 역경으로 가득 찬 정착사와 항일운동을 다룬 점에 주목하여 홍범도와 레닌으로 대표되는 고려인 사회와 러시아 사회의 만남, 민족을 넘어 사회주의 이상실현에 동참하는 세계인으로서의 자리매김, 그로 인한 고려인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능태로 남겨두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작품이 이러한 메시지는 작품 창작 당시까지 진행형으로 머무르고 있었던 조선적 전통성을 유지한 소비에트 국민이라는 고려인의 특수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라를 잃고 떠도는 가혹한 이주의 삶 속에서 서로 인간애를 나누며 붉은 군대와 연대 속에서 항일운동을 혁명운동으로 전환해가는 고려인들의 모습,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인물인 아버지와 홍범도는 저자에게 고려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다만 문금동의 문학세계의 특수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가 작품의 출판, 유통 시스템 속에서 독자를 만난 적이 없는 독자 없는 작가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20, 30년대에 개화하려고 했던 고려인 문학이 강제 이주로 위축된 후 급속한 동화로 인해서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특수한 고려인의 정체성을 담은 희망의 메시지는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은 소련 고려인 한글 문학의 비극성이 함께 다뤄질 때 그 메시지의 의미나 문학세계의 특수성이 보다 객관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고려인 문학과 한국 문학에서 차지하는 문학적 위상이나 의의. 발표자는 고려인 문학은 한국 근대 문학의 한 축을 형성하는 프로 문학의 확장으로서 그 친연성이 있다고 하며 문금동의 스승이 카프 활동 경력이 있는 조명이라는 점, 이 작품이 무산계급의 혁명을 주창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물론 고려인 문학을 단일민족이라는 함의로 수렴하는 태도를 지향하고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처한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문학의 확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은 국문학이라는 일국적 문화제도로 수렴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금동의 창작활동 혹은 고려인들의 문학은 한국 문학 혹은 북한 문학이라는 틀로 수렴될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닌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그 위에 고려인 문학의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고려인 문학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쭙고 싶다. 세 번째, 문금동의 글쓰기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 문금동의 글쓰기를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유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작업으로 파악하는 데 공감한다.
그런데 그 문금동이 이 작품을 창작했던 1980년대 당시 상황에서 고려인들이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려인들이 항일 투쟁을 기록함으로써 일본의 첩자였다는 오해를 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항일 투쟁 기록으로서의 작품 창작의 의미를 짚어주기 바란다. 또한 발표자에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지만 문금동이 그리는 홍범도 이미지를 고찰할 때 왜 그 많은 고려인 항일 투사 중에서 홍범도가 고려인들이 항일 투쟁을 대표하게 되었는지 전후 사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1918년, 1922년간 홍범도 부대 이외에도 한창걸 부대 등 여러 파티산 집단들이 항일 투쟁에 나서 러시아인 사이에서도 명예를 떨쳤다. 그러나 한창걸 경우에는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와 가까이 있어서 결국 대숙청에 희생되었다. 반대로 비교적 정치와 인연을 끊은 홍범도는 운 좋게 대숙청을 피해 생존할 수 있었다. 고려인 지도자 중에 보기 드물게 대숙청에서 살아남은 홍범도는 1930년대에 태장춘의 연극 홍범도가 고려극장에서 상연되어 고려인 사회에서 고려 민족의 상징으로 그 위치를 굳히게 된다. 결국 대숙청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은 홍범도로 하여금 여러 영웅 중에 한 명에서 고려 민족의 상징으로 변신하게 한 셈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 글 작업했던 문금동에게 홍범도는 상징적 인물임과 동시에 공산당도 인정한 안전한 인물이었다는 점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리 임경호 선생님이 상당히 우리 전체에게 질문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대충 발표 토론 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휴식 시간을 갖기보다는 바로 종합 토론 들어가겠습니다.